네,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설명회 한번 오셨던 분 계신가요? 대부분이. 네, 저는 이제 24기 노무사이고요. 노무사 합격한 이래로 계속 이제 필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필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법인 운영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도 혹시 나중에 우리 노무사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하는가 혹은 어떤 진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상담 주셔도 되고 합격 후에도 또 연락 주시면은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첫 시간에 뭐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통은 하는데요. 설명에 대부분 오셨었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이제 인사관리 자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죠. 학술적으로 말고 저희가 이제 저희 시험이 뭐 마라톤이어서 뭐 동차반이나 연기는 좀 힘을 아꼈다가 2, 3기에 아꼈던 체력을 폭발적으로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단거리 스퍼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고 1차를 붙는 사람들도 지금 역대 최고인 그 해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차반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60점이 넘는 사람이나 합격하신 분들을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는데 저희 수업에서 그분의 그 독특한 백그라운드가 있었거나 혹은 운이 좀 좋았거나 그리고 본인이 원래 글을 좀 잘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노동법 동차반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노동법 동차반은 문학 판검 해가지고 판례를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과목은 잘 못했었는데 초반에 노동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제가 판례를 딱히 외우지 않아도 판례에서 말하는 것과 저의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러겠지라고 이런 것들을 보겠지 하면 거의 비슷해서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동차 노릴 수 있다. 인사만큼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아닌 분들은 그렇게 나의 머리에 이해하는 그 방식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 바꿔나가지 못하면 인사 그 과목 자체가 지금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한 2, 3기 가서도 항상 불안하고 제일 어렵고 나중에 이제 인사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례로 뭐 인사는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모르겠다 안 해오고 내가 알아서 그냥 쓰면 점수 잘 나올 때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무슨 과연 수험적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차반을 통해서 전 범위를 다루진 못하겠지만 그런 어떤 맥락성이라든지 이해하는 이 머리의 경로를 좀 틀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교재 전체를 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니까 과감하게 우리가 유예 때 되면은 A, B, C, D, E 뭐 요 정도 그리고 요거는 정말 불의의 타격이다. 요거는 챙겨만 가시라 라고 하는 것들로 등급을 나눠서 지금 3기에는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A, B 정도는 모의고사 예상 문제로 출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 풀어보실 거고 C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 외우시면 좋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D라든지 뭐 E라든지 뭐 불의의 타격의 문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낄 겁니다. 대신에 그걸 제끼는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그 이해를 동차반이지만 연기 수준의 심도 있고 찬찬한 깊이까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동차반은 모의고사 를 25점을 우선은 볼 거예요. 25점을 우선은 보다가 그러고 나서 50점짜리를 상황을 봐서 최대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볼 겁니다. 그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목차 연습이라는 걸 들어갈 거예요. 동차반의 특성상 모든 문제를 다 써볼 수가 없으니까 목차 연습을 드릴 텐데 요거는 모의고사 푸시고 25점이나 50점 푸시면 25분, 50분이라는 소리거든요. 여기다가 저희는 플러스 요거 때문에 5분 해가지고 목차 연습까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출을 하실 때는 요것만 제출을 해주시고 요거는 저희 같이 풀어보면서 자가채점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수험서 요거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가 제공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이 서브라고 하는 것은 저희 책뿐만 아니라 저희 고시촌에 있는 모든 책을 가지고 요약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요거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요청을 하시면 그냥 한글 파일이나 PDF나 본인이 원하시는 양식으로 통으로 메일로 싸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받아보시고 여기 편하신 방법으로 내가 여기로 달라라고 하면 그거 곧장 드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동차반이니까 서브에 대한 정리는 별로 필요 없으실 거고, 우리 수험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마지막 암기 하실 때 정도에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동차반에서 전체 범위 중에 한 시험에 나오겠지 하는 70% 정도를 좀 강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다행히 이제 전년도, 전전년도는 두 문제씩 나왔어요. 두 문제씩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올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유해생들도 여기서 나오면 어려워요. 3기 때는 이제 여기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가시고, 이걸 우리는 수험서로 갈 겁니다. 그러고 이게 동차반인데 여기서 이제 합격하셔서 다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필드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연기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연기부터의 일정을 잠깐 간단하게 보죠. 연기에는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박경규 교수님 책을. 고시촌에서 인사관리는 두 가지를 봐요. 두 가지를 보는데 박경규 교수님 책이 있고요. 김영재 교수님 외에 2명이 적은 3인 공저라고 하죠. 라는 요 두 가지 책을 가지고 기본서를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출제 경향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3명이 만들다 보니까 목차가 좀 어렵기도 해서 저희는 요걸로 갈 거예요. 근데 왜 효율적으로 수험서로 가지 않고 요걸로 가느냐면, 당연히 교수님들은 전 범위 중에 한 80% 정도를 담고 있어요. 80% 정도를 담고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한 문단 혹은 한 페이지 이상씩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도 좋고, 답안에서 강사들이 수험서를 만들 땐 여러 교수님들의 책을 가지고 그 문단에서 조금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들을 다 날린 다음에 외우기 쉬운 거를 취합해 놓은 건데, 그러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이기도 하고 답안의 깊이가 좀 얕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요거 우리 한번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문장들 채우고 이해하자인 거고요. 이게 연기고, 연기도 동일하게 요 목차와 모의고사는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연기 때의 목표는 뭐냐? 이때 본인들이 하실 거는 이해고 거기에 대한 개념 암기 정도입니다. 왜냐면 정독을 하고 이해만 해도 하루가 다 가고 암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우리는 다 소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기로 들어가면 수험서로 갈 거고요. 그러면 이해가 기반이 된 상황에서 요거 100%까지 전 범위에 대해서 수험서를 가지고 동일하게 모의고사에 목차 연습 갈 거고, 이때는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요 범위들이 뭐냐, 트렌디한 이슈들에 대한 풀이들을 진행을 할 거고, 요거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사회, 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사관리 어떻게 할 거냐, 지식정보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사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2기가 되면 75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75점 모의고사 보고 수험서로 가져가지만 진도를 대부분 나가진 않아요. 고시촌에서는. 그래서 75점 플러스, 지금 막 끝났죠, 이 기간. 75점 플러스 저희가 보충 문제, 목차 연습, 요거 하면 수업이 끝나요. 무슨 말이냐, 진도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거나 암기를 도움드리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1기까지는 그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2기는 진도별로 2기가 8회차거든요. 동차방향 동일해요. 진도별로 75분, 1시간 15분 동안 시험을 치고, 그러고 나서 보충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고, 목차 연습 우리가 할 것들 그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목차 풀어보고, 이러면은 우리 이 수업 시간이 다 끝이 납니다. 그렇게 8주가 지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내가 외우고 있는 시간들인데, 그럼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인사는 그만큼 이해가 되게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해에 목매이게 되면 내가 당장 암기를 해서 써야 되는 그 수준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를 이해의 기간으로 잡자라는 거고요. 여기서 다 되겠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암기를 해나가고, 3기는 이제 간단합니다. 100점짜리 전범위로 매번 볼 거고요. 거기다가 보충 문제, 목차 연습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보다 축약된 설명을 하되 실전형으로 우리가 그냥 문제 계속 풀어보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뭘 하냐. 이러고 나면 보통 이제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학원에 오지 않고 공부를 혼자 해나가실 텐데 그때 보통 요걸 많이 해요. 뭐 몇 가지가 빠지긴 합니다. 6, 5, 3, 2, 1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해의 일정에 따라서 6일 동안 전 과목 1회독, 5일 동안 1회독 쭉 가서 전날에 1회독 하고 시험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책 같은 경우에 한 4, 500페이지 될 거고 경영조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700페이지 정도 될 거고 노동은 더 많고 행정 보셔서 아시겠지만 얇지만 외울 게 너무 많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루 만에 어떻게 다 외우냐는 거예요. 이미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사람은 까먹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으면 전날에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도 다 다음 날이면 까먹어요. 못 써요, 똑같이. 하지만 책을 보고 이렇게 눈으로 넘겨보면 다시금 암기가 살아나는 그 상태까지 만들기 위한 과정이 우리 유예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어 있어야 효율적 암기를 도모할 수 있고 그래서 암기를 1기, 2기, 3기 빡세게 달려나가야 그 전날에 당연히 까먹었겠지만 다시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전 범위가 생각이 나더라. 그러고 다음날에 가서 시험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치는 거더라. 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동자반에서는 우리 여기서 70% 중에서 나올 만한 한 A, B는 최대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C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놓자 인 겁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인 저희의 요 A, B, C만 봤을 때 실질적인 소음 범위에서 보면 한 60%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들어오면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1, 2, 3기를 잘 보내실 수 있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답안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시간은 조금 편하게 이런 거구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사관리 혹은 인사노무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는 사람인데 우리 기업 내의 사람 일사자인이 사는 우리 기업 내에 있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인을 뭐라 부를 거냐면 답안에 직원이라고 서술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성원이라고 서술을 하실 겁니다. 구성원 혹은 종업원인데 구성원, 종업원 섞어 쓰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데 보통 요새는 대부분 구성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구성원이다. 그래서 답안에는 구성원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은 우리 기업 내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직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직무.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건 직무구나. 오늘 직무관리라는 것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라고 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의미해요. 노사관계.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그리고 노조와 사용자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노사관계다라는 것이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무적 활동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노동, 행정, 뭐 경조보다 인사가 답안 쓰기가 깝깝하다고 하시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노동법은 법학이니까 어떤 조문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럼 이 조문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니까 해석상의 분쟁이 생기니까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 교수님들이 학설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되고요. 그건 어디서 나오죠? 조문에서 나와요. 조문에서 나오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학설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학설은 세 가지겠죠.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이 학설들을 고민을 해서 판사가 판례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에 따라서 이게 문제다. 조항이 이런 것들에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라는 일관된 목차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법학이니까 논리성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논리성. 목차가 형식화되어 있고요. 안에 내용이 명확해요.
즉 무슨 말이냐? 재량이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목적은 형식화되어 있고 재량이 적고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경영학의 한 분과예요. 경영학의 한 분과. 그러면 경영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경제 주체들이 되게 많죠. 국가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고 가계경제도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돈 버는 걸 이야기하겠다? 기업이 돈 버는 걸 이야기하겠다가 경영학이에요. 그러면 자, A라는 제도가 우수해서 돈을 버는 건지 돈이 많아서 A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건지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A라는 제도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없는 뭐 Z라는 제도로 돈을 벌면 경영학에서 인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더라. 우리 학문 자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지를 연구하기도 하고 돈을 버네 왜 돈을 벌지라는 결과론적 연구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기업의 효과성을 연구하기 때문에 재량이 굉장히 많다, 사례가 굉장히 많다, 딱 정해진 논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의 효과성, 요 부분 이야기 많이 하실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답안에 조직 유효성 혹은 조직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조직 유효성, 우리가 돈 벌게 한다. 조직의 성과, 돈을 벌고 있다.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즉, 기업의 효과성만 있으면 인정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차가 형식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 판검이 아니라 고령화 이슈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혹은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차는 각각 다를 것이다. 저성과자 관리 방안 이야기해봐라. 목차가 아예 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도 없고, 그리고 논리성도 뚜렷하지 않고, 재량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주고 여기에 적합한 보상제도, 임금 체계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연공급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직무급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논거를 둘 다 잘 써서 읽어보니까 연공급도 맞겠고 직무급도 맞겠네 를 인정해 줄 수 있죠. 왜? 그런 논거로 돈을 번다고 하니 우리의 답안이 말이 되니까. 그러면 재량이 높으니까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혹은 내가 다 썼는데 이게 점수가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관리가 좀 어려운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안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한번 보시면, 우리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 description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술한다라고 하는 건 인지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인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설명하거든요. 설명. 이건 이러한 인과관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 인지된 상황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이해했다 라는 겁니다. 이해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무슨 예측을 하냐면,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긍정적일 거야, 부정적일 거야 라는 예측을 합니다. 장단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통제 활동을 해요. 즉 변화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면 긍정적인 부분은 높게, 부정적인 부분은 적게 변화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요거를 편하게 보면 A라는 기업이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정말 편하게 한번 가보죠. A라는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확보라는 걸 할 때 외모를 많이 보더라라는 거예요. 외모를 많이 보더라. 그래서 왜 외모를 많이 보지? 라고 봤더니 그런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외모가 레벨이 높은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높아서 일을 잘하더라. 혹은 영업이 잘 되더라. 매력도가 높아서. 뭐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외모가 높은 사람들을 뽑았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거기에 장점은 뭐예요? 아, 우리 기업이 그런 매력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외부적 영업이 잘 되네. 혹은 본인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이 좋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애들을 봤더니 사내 연애를 많이 하더라. 혹은 꾸미는 데 시간이 많이 들더라. 혹은 다른 곳에 관심이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1예인데 그런 것들이 이 논문의 기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답안을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부터는 메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는 우리 답안 어떻게 쓰냐면 첫 줄에 들어가며 라고 씁니다. 들어가며 혹은 뭐 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더 좋은 건 부제를 달아주시면 좋아요. 부제를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트로예요. 인트로라고 쓰셔도 되고 소개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편하게 저성과자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들어가며는 뭘 적을 거냐?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내 외부 환경을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3기까지 써먹을 거예요. 내 외부 환경 이야기할 수 있고 맨날 들어가면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 외부 환경 혹은 문제의 정당성 그리고 직 상위 개념 이 중에서 문제와 관련된 것을 써주실 거예요. 내 외부 환경, 문제의 정당성, 직 상위 개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써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성과자의 관리 방안이면 이 문제를 왜 냈는가?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저성과자들이 조직 유효성을 저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돈을 못 벌어오는 성과가 안 날 뿐만 아니라 저성과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관리 방안을 이하서술하겠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문제의 정당성을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부 환경과 같은 이야기인데 A라는 기업에서는 재교 일치가 뭐 G의 회장인 재교 일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더라. 혹은 직상위 개념 이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성과자는 우리 학술적으로 직상위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면 날린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직무정보 수집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오늘 할 건데 나왔다. 그러면 내 외부 환경 문제 정답 딱히 별로 없죠. 그죠? 그러면 직상위 개념 직무관리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그 중에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쓰겠습니까? 본론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본론을 써주시고요. 문제에서 묻는 것을 써주실 거고 요거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갈 겁니다. 1 그리고 적어주고 그 밑에 다시 분설해야 되면 양가로 1 나갈 거고 양가로 2 나갈 거고 양가로 1 안에서 또 나눠야 된다. 그러면 반가로 1, 2 요렇게 나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장, 단점 요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 장점 요렇게 쓰시겠죠. 그죠? 그리고 장점이 뭐가 있더라. 요런 식으로 나가시면 되겠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본론을 다 쓰시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결 쓰시거나 혹은 나가며 라고 쓰시는데 보통 고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결 쓰시거나 뭐 아우트로 이렇게 쓰시는데 이것도 부제를 달아주시는 게 보다 자연스럽긴 한데 부제가 어려우시면 그냥 요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좀 적어주시면 좋겠는 게 어렵겠지만 우리 관리자의 시사점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사점이 뭐냐? 요거거든요. 어떻게 통제하고 변화해 나갈 거냐?
요거 장점 극대화시키고 단점 줄이거나 혹은 이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울리는 다른 제도들이 뭐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4점 장점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고 그리고 그와 어울리는 다른 타 제도와 같이 쓰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답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해보면 저희가 답안이 한 부에 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50점짜리 1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25점 통상은 이렇게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그리고 전체 시간도 100분, 점수도 100분이에요. 보통 이제 3기 가시면 한 20% 내지 한 25% 되시는 분들은 2권 정도 쓰세요. 그러니까 16페이지가 넘어가는 한 18페이지 정도까지 쓰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많고 그래도 한 16페이지 정도는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50페이지를 한 8페이지 이상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25점을 4페이지 이상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간 배분을 보통 어떻게 가져가냐면 요거 문제 풀 때 곧장 쓰면 내 생각이 엉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차를 짤 거예요. 목차를 짜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은 목차를 짜요. 그죠? 그러고 90분에서 95분 동안 내용 서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인사는 재량권이 높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 쓰면 끝. 판례는 첫 줄부터 끝줄까지 끝이 있는데 우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량 조절이 안 되고 강약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꼭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수업에 이제 유해생분들은 다 하시거든요. 1페이지당 얼마가 걸리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체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고 완벽하게 아는 것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히 떠듬거릴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 가사를 잘 외우고 있다. 그럼 그걸 한 페이지를 써보던지. 그래서 한 페이지를 썼을 때 몇 분이 걸리는가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논수령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악필인데 글씨가 빨라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5에서 6분이면 돼요. 그리고 저는 목차 잡는 게 과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5분이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산술적으로 40분이 지났다고 시험 중에 시간을 봤어요. 그럼 몇 페이지 쓰고 있어야 돼요? 저는 7페이지 내지 8페이지 사이에 있으면 나는 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의 다 왔구나. 곧 저거 넘어가야지라는 계산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꼭 하셔야 되고 요거 안 하시는 분들 항상 계시는데 그런 분량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 쓰실 때 강약 조절도 분명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뒤에 내용들이 들어가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러이러한 기업에서 직무급으로의 개편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 A제도, B제도를 사용할 거다. 직무급 도입 절차 중에 직무평가 A, B제도 사용할 거다. 이거 서술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서술하고 비교하시오. 그러면 메인이 어디예요? 메인이 A라는 기업에서 이런 문제 갖고 있는데 직무급 개편할 건데 그때 당시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A, B제도를 상호 서술 비교하라. 그러면 여기가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충분히 쓰고 이 나머지는 언급은 해주는 형태로 가져가야겠죠. 근데 직무급도 저희가 한 파트로 배우거든요. 이거 그대로 넣어놓으면 얘 쓸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얘만 해도 한 5, 6페이지 나오는 분량이란 말이에요. 얘도 5, 6페이지 나오는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당연히 압축해서 줄여놔야 완벽한 답안이 되는 거지. 둘 다 잘 써야지.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까지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50점짜리까지는 좀 써보고
그러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을 좀 잡아보고 첨삭 받아보고 그 활동이 동차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정도면 개괄이 됐고요. 이제 총론으로 가시죠. 총론으로.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편하게 볼게요. 전통적으로 경영학의 한 분야로서 인사관리는 개인, 조직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부터 이직까지의 과정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관리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 외우지 않을 거예요. 외우지 않을 거고, 여기서 보실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직의 목표, 개인의 목표고요. 두 번째, 개조지조통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계획조지, 지휘, 조정, 통제라고 하는 페율이 이야기한 관리 일반 원칙 중에 하나이죠. 그죠? 1차 하셨으니까 했고, 요걸 우리는 어떻게 묶을 거냐면, 계획을 플랜이라고 합니다. 플랜. 그 다음에 조지조가 있죠. 그죠? 지휘, 조정, 조직. 조직화, 지휘, 조정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조지조통, 통제가 있죠. 그죠? 통제.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이 아니라 C라고 합니다. C. 그래서 플랜, 두, C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국어로 관리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적 차원. 외워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교육훈련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교육훈련의 관리적 차원을 서술하시오. 무슨 말이에요?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활동,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활동, 교육훈련을 평가하는 활동이 책에 빠방에 들어있어요. 그거 한번 압축해서 잘 써봐. 50점짜리 문제.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적 차원은 플랜, 두, 시다. 요거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기능적 차원으로 서술하시오.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능적 차원은 뭐냐? 우리 여기 보면 확보부터 이직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확보부터 이직까지. 우리 책이 사람을 직무관리 따로 빼놓고 사람을 뽑았어요. 확보.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줘야죠. 개발해서 써야죠. 그죠? 배치해야죠. 개발. 알려줬고 잘하는지 봐야죠. 평가. 그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됩니다. 보상. 그리고 우리 기업에 계속 일을 하면서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 그러다가 정년이 되건 우리 기업이 망하건 혹은 어떤 이유에서건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내보내는 방출의 활동. 이걸 우리는 앞으로 화개평 보유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화개평 보유방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능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이 뭐죠? 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잡는다, 짚는다, 입이 가지고 있는 말한다, 씹는다, 맛본다처럼 사람을 뽑는다, 개발한다, 평가한다, 보상한다, 유지한다, 방출한다에 각각의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이 다른 활동들로 묶어놓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역량중심 인사관리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역량중심 인사관리 할 때 기능적 차원으로 서술해봐라 라고 하면 역량중심 인사관리의 일반론을 쓰고 그러고 나서 역량중심으로 확보하는 법, 개발하는, 평가하는 요구를 써봐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제도들이 뭐가 있는지를 논거를 들어서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인 조직의 목표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라비아 숫자 2번으로 가셔서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을 한번 보시죠.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답안에 언제든지 쓰는 내용입니다. 외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목표이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 효율성 혹은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경제적 목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말이고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조직 측면의 목표 혹은 조직의 목표랑 똑같은 말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
사회적 효율성과 같은 말이고요. 이것은 구성원 혹은 개인의 목표와 같은 겁니다. 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업의 목표, 조직의 목표, 경제적 효율성이 뭐겠습니까? 기업 왜 있는 거죠? 기업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번다, 성과를 가져온다라는 지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영업이익률, 매출액, 생산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혹은 근태, 뭐 이직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거다. 기업 측면에서의 지표이다. 그러면 사회적 목표, 사회적 효율성이 개인, 나라면서요. 우리 회사 다닐 때 목표 뭐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내가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가? 동기부여가 되는가? 내가 이 일, 직무를 좋아하는가? 직무 만족도. 내가 이 회사 다니고 싶은가? 조직 몰입, 조직 만족도.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답안에 무조건 쓰는 내용이에요. 어떤 A라는 제도가 경제적 목표가 어떻고 사회적 효율성이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 간의 관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왜? 돈이 없으니까 좋은 복리후생이나 제도를 해줄 수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둘은 상호 경쟁적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얘를 실현하려면 얘를 죽여야 되고, 얘를 실현하려면 얘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일정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경쟁적 관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써서 종업원의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종업원이, 동기라는 건 뭐죠? 일을 하기 위한 의욕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돈을 벌어다 줄 거지 않습니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 두 가지는 외워두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시는데 보겠습니다. 경제적 목표, 사회적 목표. 그래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이나 장기적으로 보면 두 목표는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기업은 두 목표를 가능한 합치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해만 하시고 여기를 외울 거예요. 상호 경쟁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다. 요거 정도만 보시고 경제적 목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인사관리는 읽어보겠습니다. 아라비아 1번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즉 최적의 비용을 들여 생산 요소인 노동의 산출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뭐죠? 돈 많이 벌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요 개념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답안에 직접 쓰진 않습니다. 넘어가셔서 뭐가 있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성과 창출, 생산성, 합리성, 효율성, 이익 추구, 사용자 중심적 등과 관련이 깊구나 정도. 여기서 두세 개 정도를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좋다는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회적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만족도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즉 구성원 개인이 갖는 욕구 및 기대와 관련된 목표이다. 즉 인적 자원 관리는 구성원 개인의 복지와 행복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조화를 통해 상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에게 좋게 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만족, 자아실현, 보상 추구,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죠? 여기서 두세 개 정도는 외워두자. 입니다. 두세 개 정도 외워두자. 지금 외우기 힘들면 안 외워도 나중에 다 알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기만 하면 돼요. 동차 때는 딱히 외우거나 답안에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맥그리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가 두 가지의 관념이 있더라. 첫 번째가 X론이고 두 번째가 Y론이었습니다. X론은 뭐죠?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리 통제를 해야 한다. 쥐어짜야 한다. 빽빽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Y론은 뭘까요? 사람은 일을 하기 좋아한다. 일을 하면 행복해한다. 자아실현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재량권을 주자. 라는 이 두 가지의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자 정도로 마련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특징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성비의인기라고 외울 거예요. 그래서 성과의 성, 비용 요소의 비, 의사결정자의 의, 인격을 갖춘 개인의 인,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의 기 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앞 글자마다 성비의인기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할 거고 답안에 쓰실 일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양념 같은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가를 교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필드에서. 그러면은 다면 평가를 도입하셔야 됩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직무 분석하셔야 돼요. 라고 대표는 또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상대의 대표가 얼마야? 물어보겠죠. 이거 2,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지 않죠, 그죠? 2,700을 그냥 무형의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만드는데 쓰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 내가 30년 경영해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읽어가지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어제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될 건데 이거 만들어야 되냐? 직무보수 왜 해야 되냐? 왜 필요해? 라는 질문을 저뿐만이 아니라 용역 계약 하시는 이 교수님들도 늘 받아왔을 거예요. 그 총론에다가 인사관리 이렇게 중요합니다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이걸 우리가 답안에 녹여주면 녹여줄수록 좋은 답안이구나를 느낄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계시자라는 거고, 왜 중요하냐 보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성과의 주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돈을 벌어오는 거니까 성과의 주체이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사관리에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온다예요.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 자, 우리 기업에서 너가 얼마 벌어왔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업직이면 나 몇 개 팔았어요가 되지만 마케팅이에요. 내가 마케팅 잘해서 매출이 1% 올랐는지 10% 올랐는지 100% 올랐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럼 너의 성과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돈 벌어오는 거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직접적인 평가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냐? 일을 하잖아요. 종업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하면 뭐가 나오죠? 내가 맡은 일, 직무의 뭐가 나옵니까? 직무의 성과가 나오더라. 너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면 마케팅 산출물이 나오더라. 그게 잘 됐는가를 볼 수 있죠. 두 번째, 너가 우리가 시킨 대로 일을 잘 했는가라는 겁니다. 행동 성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서 시킨 일을 잘하면, 그 행동을 잘하면 돈이 잘 벌리는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산출물이 좋다면 돈을 잘 벌리는 사람일 것이니까 우리 인사관리에서의 성과는 요 두 가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1차에서 조직시민행동 배우셨나요 혹시? 조직시민행동? 이걸 다시 떠올려 보면 우리 기업에서 꼭 이 일을 산출해야 되고 이 행동해야 돼가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매일 일찍 나와가지고 자리 정리하고 밑에 쓸고 화분에 물 주고 창문 닦아놓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게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것을 조직시민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시민행동까지도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성과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일탈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탈행동. 나중에 노무사가 되셔서 이제 기업 안 가시고 필드에 계시게 되면 재량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자, 재량권이 엄청나다라는 말은 인사관리에서 실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계획까지도 하는 것을 재량권이 엄청나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재량의 범위가 넓다는 뭐라고요? 계획과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인사관리다. 그러면 우리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사건 인터뷰도 본인이 하고요. 착수금 성공보수라고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 본인이 정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사건을 해요. 옆에 있는 노무사 대표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상담하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약이 돼서 어떻게 이유서 답변서 쓰고 사건하고 뭐 예를 들어 의뢰인이랑 소통을 하는지 이런 거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이겼다. 그럼 돈을 받아오겠죠. 그죠? 졌다. 그러면은 성공보수는 없겠죠. 뭐 이런 게 이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노무사가 요거를 다 하니까 어때요? 재량권이 넓은 직무이구나. 인데, 그럼 얘가 이제 인터뷰 갔다 올게요 라고 해가지고, 혹은 계약하고 올게요, 영업하고 올게요 나갔어요. 영업이 5분 만에 된 거예요. 5분 만에. 그럼 바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안 들어온다고 보통. 주변에 이제 친한 노무사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거나, 혹은 계약이 빨리 됐으니까 원래 계약 1시간 할 거였는데 55분은 될 거잖아 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뭐 햄버거 하나 먹고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일탈행동이 되겠다. 그럼 이건 조직 유효성에 좋지 않다라는 거, 성과의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가시면 비용 요소다. 이건 뭐냐면 사람 뽑으면 월급 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고 복리후생 나가고 세금 나가니까, 건강보험, 사대보험, 뭐 산재, 고용보험 나가니까 비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결정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이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영의 성공은 의사결정의 연속이어서 의사결정의 질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매우 중요한데,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사람 중요하다. 요 이야기 하는 거고. 인격을 갖춘 개인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우리 모니터가 잘 안 나와요. 핸드폰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톡톡 때리거나, 혹은 화가 나면 핸드폰을 집어 던지거나 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그 다음에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기업에서 아주 잘 관리를 해줬습니다. 잘 관리를 해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아주 잘 관리를 해주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에서 저녁에 친구 만나서 주변에서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럼 다음날에 어떻게 되죠? 성과가 저조하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업 내에서 관리를 종업원을 아무리 잘 해준다고 해도 얘가 외부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가 우리 기업에 다시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것까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근거로 쓰이는구나 라고 해서 승비의인기라는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굳이 답안에 이건 물어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영의 3요소로서의 인적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인적자원의 특징, 사람의 특징으로 인사관리가 중요하다를 봤고요. 지금은 뭐 보겠다? 인적자원 관리가 경영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경영의 3요소 3M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토지가 있고, 토지, 자본, 사람.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요 이야기 하는 게 요 책에 나와 있는 3요소. Man, Money, Material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 자본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객관성. 객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뭘 받죠? 지대라는 걸 받죠.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받죠? 은행에 놓을 거니까 이자라는 걸 받아요.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뭘 받죠? 비용이 나가요. 비용이 나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어때요? 나머지 둘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인사관리 중요하다. 요 이야기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객체성, 이것은 주체성 가지고 있구나.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23페이지의 반의의 자원기반 관점,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야기가 여기부터는 좀 길어요. 그래서 OT를 여기까지 끊고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